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CNN이 긴급 속보로 한국이 안 도와주면 일본 안보는 없다는 보도를 전하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고 야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신 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미국만 믿고 독도 도발을 임삼은 일본. 그러나 지난 20년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 오만함이 최근 중국 및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일본을 도운 우리 대한민국. 결국 일본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한국이 수행한 비밀작전.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 브루어입니다. CNN 국제안보 전문기자로 12년째 아시아 지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2시 37분 도쿄 긴자 4촌의 교차로. 그날은 늦가을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죠. 약 100여 명의 우익단체가 비닐 우의를 덮어쓰고 태극기를 밟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 드럼 비트, 카메라 셔터음이 뒤엉킨 거리. 저는 렌즈를 눈에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또 독도인가 거의 연례 행사 수준이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독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싸웠어요.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거라고나 할까? 저는 그날도 뭔가 다른 점은 못 느꼈죠. 늘상 있는 일본 우익의 한국 규탄 대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상 그랬죠. 대모대 앞에서 누군가가 확성기에 대고 선창을 하면 뒤에서 따라 외쳤어요.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일본 땅. 최근에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사건 때문에 일본 우익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원래 한국 정부의 나하 금유 지원 요청 승인할 것을 취소해버렸어요. 한국 공군기가 UAE 방산 전시회 참여를 위해 일본 나하에 잠시 내려서 금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우익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일본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거죠. 일본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방위성 관리가 제게 귀띔해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일본의 방위 시스템을 꽤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CNN에 오기 전에 미 해군에서 10년 넘게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복무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봐선 일본이 체계적이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었죠. 전역 후 기자가 되고 일본 취재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예방적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나라. 그런데 한국 문제만 발생하면 미국인인 제가 이해 못할 방향으로 일본이 흘러가더라고요.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시스템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긴자 대형 전광판에 속보가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 공군 나하 금유 요청 전격 취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속보 타이밍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틀 전.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춘 듯한 반한 데모. 계획된 건가? 태블릿을 보며 생각에 잠긴 순간 전광판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일본 상선 조난 발생 한일 경계 해역. 지도엔 대마도 서쪽 40km 해상. 한국과 일본이 합동구조구역이라고 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거의 동시에 출동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취재하며 배운 사실이죠. 가장 먼저 도착하는 헬기가 한국에서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광판 자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단독 대응 중. 단독? 그럼 한국 해경은 안 움직이나?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태블릿으로 뉴스를 검색해도 한국 해경 움직임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1분. 조난 발생은 1시 20분. 90분 동안 한국 해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합동구조구역에서의 구조활동은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싱가폴 CNN 아시아 지국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던 지금 즉시 방금 발생한 일본 상선 조난 사건에 대해 지금 즉시 해상보안청으로 가서 취재할 것. 제가 미국 해군 출신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취재는 모두 저한테 일임했습니다. 저의 취재원들도 저하고의 대화를 편하게 여겼어요.
저는 태블릿을 덮고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요코스카 해상보안청으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익단체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서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생겼어요. 금유 거부, 우익 데모, 그리고 합동구조에서 사라진 한국.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택시가 도쿄만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저 멀리 고요한 바다가 보였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던 거였어요. 저 바다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어 곧 일본을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차 안에서 해상보안청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도착합니다. 조난구조 현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짧고 건조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고요한 오후. 그러나 뭔지 모를 예감이 일고 있었어요. 요코스카 해상보안청 본부 앞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28분이었습니다. 회색 건물 위로 다급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기자 신분증을 내밀고 바로 작전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전광판 12개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난 해역, 조난 당시의 위치 히트맵, 조류 풍속 모델.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실시간 위치가 아닌데. 조난 화물선의 표시가 23분 간격으로 툭툭 점프하고 있었죠. 보통이면 1015초 단위로 움직임이 갱신돼야 합니다. 저는 바로 해상보안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해경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합동구조가 안 이루어지죠? 그는 눈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그 한국 측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다고요? 이 지역은 양국 자동 구조구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국 해경은 지금은 다소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다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한 발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탐색 패턴은? 항적 예측은 왜 이렇게 부정확한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공자위대에서 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ISR 데이터가요? 수색구조 레이더, 조류 모델, 기상 예측 그 모든 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에 봤던 통합 패킷이 아예 안 옵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정보가 막혔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패킷입니까? 어디서 생산되는 정보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P-30K 해상 초계기, 한국의 연안 레이더망, 그리고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기가 보내던 광역 수색 데이터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산한 데이터가 항공자위대를 통해 일본 전역의 수색 기상해류 모델에 자동 입력되는 구조였다는 사실. 그럼 지금 해상보안청은 한국 없음, 항공자위대 없음, 일본 내부 정보 공백.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관계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은 일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 작전 통제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끄럽던 모니터 알림음조차 제 귀엔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난 위치가 튀어 보이는 이유. 구조 출동이 15분 넘게 지연된 이유. 한국 해경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 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개인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ISR 부재 일본 초기 대응 지연. 시스템적 이상, 원인 확인 필요. 하지만 확신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카이 참모님과 친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카이요? 항공망료 간부의 사카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분을 꼭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당신이 찾는 답은 지금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는 곳에 있다. 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해보세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밖으로 나섰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만의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이 평화가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카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가 왔죠. 회의 중. 제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이든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몇 초 뒤 도착한 짧은 답장. 늦지 않게 오세요. 오늘 밤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문제가 틀어진 곳이 따로 있다. 그리고 택시는 조용히 사카이가 있는 도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코스카 항구가 보였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 구축함들이 정박해 있었죠. 평온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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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심의 소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뭔가 심장이 불편하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결론에 다다른 건 아니지만 조난사고의 이상한 공백이 계속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에서 속보 알람이 울렸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 동중국해에서 일본 북쪽 방향으로 이동 중. 이건 또 뭐지? 저는 뉴스 영상을 눌렀습니다. 해상보안청이 발표한 시각 오후 4시 12분. 그런데 화면 하단의 중국 CCTV 캡처에는 함대의 출항 시각이 오후 2시 8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2시간 후행이야. 이건 단순 정보 누락이 아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함대를 지금 이동시키는 걸까? 얼마 전 다카이시 일본 총리의 대만과 관련된 발언 때문인가? 그리고 왜 일본은 실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걸까?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매번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는 현상.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택시는 외곽의 조용한 상업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카이가 알려준 장소는 사람도 거의 오지 않는 작은 커피숍. 군 장교가 언론인을 만나기엔 꽤 이상적인 곳이었죠. 문을 열자 구석 테이블에서 사카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왔습니까, 브루어 씨?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난사고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 ISR에서 정보를 못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카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보 공유를 끊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실내의 소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요?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던 정보가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까? 사카이는 노트북을 열어 군 내부용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E-737 조기경보기의 서해동 중국해 탐지 범위, 한국 P-30K 해상 초계기의 음향자기 탐지 데이터, 한국 연안 레이더망의 통합 패킷, 기상해류 예측 모델의 43% 한국 기원, 그리고 아래 아주 작은 글씨, 한국 ISR 중단 시 일본 방공 공백 42%.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방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정부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사카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익 지지층 때문입니다. 한국 도움 없이는 일본이 못 버틴다는 말은 총리에게 정치적 자살이죠. 이 순간 그동안의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중급류 거부, 한국 정보 공유 중단, 조난사고 지연, 중국 해군의 출항, 일본의 늦은 탐지. 모든 것이 묘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 내부 전체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중국 공군 H-UK 편대 발진 일본 스크램블 대기 중. 사카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즉시 군용 태블릿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을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네. 제가 물었습니다. 8분입니다. 사카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중국 전투기가 발진한 지 8분이 지나서야. 일본이 그걸 알았습니다. 한국에 E-737이 있었다면 40초면 되는 일이죠. 그간 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카이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일본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략가로서의 순수한 절망이었죠. 저는 사카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카이 씨, 저는 이 사안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축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그때 사카이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십시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하와이요? 사카이는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모르는 사실을 미군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하지 않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루어 씨,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전체 구조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바로 돌아오죠. 하지만 당신 말대로라면 그 다음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사카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문을 나서며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의 안보가 실제로는 누군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하와이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오아후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밤은 끝나가고 있었고 바다 너머로 푸른 빛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본 그 지연된 정보들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한국이 정보 공유를 끊었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카이가 말했듯이 일본 방위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아시아 전체 상황을 가장 정확히 보는 곳이죠. 차량을 타고 기지로 들어가자 미군 장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든 브루어? 데니얼슨 중령입니다. 리사 펠로즈 작전 참모도 곧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벽 한쪽은 전 세계 위성 영상으로 가득했고 가장 중앙은 동중국해 서일본 구역이었습니다. 데니얼슨이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합동 도발 데이터. 보시죠. 어젯밤 중국은 전투기 12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40분 뒤 러시아 Tu-95 폭격기 6대가 합류했죠. 전광판 중앙에 2개의 항적이 나란히 일본 열도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오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군 연합작전을 전개했다는 거였습니다. 포인터를 들며 설명하는 데니얼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러가 동시에 움직인 건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언제 이걸 감지했죠? 그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발진 후 9분, 러시아 폭격기 진입 후 11분 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늦잖아요. 데니얼슨은 모니터에 다른 레이어를 켰습니다. 한국 E-737 조기 경보기가 있었다면 첫 탐지까지 45초. 저는 자리에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45초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끊긴 이후 평균 탐지 지연이 6배 증가했습니다.
이때 리사 펠로즈가 회의실로 들어오며 USB를 꽂았습니다. 에이든, 이건 당신에게만 보여드리는 자료예요. 화면에 나타난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도태평양 합동작전 수행 능력 평가 보고서. 한국 ISR 부재 시 일본 방공 능력 감소 시뮬레이션.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니 딱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방공 식별률 63%, 37%.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나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서쪽 하늘을 가장 먼저 보는 건 항상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 데니얼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빠지자 중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구멍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의 사건 흐름이 단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제 군사 균열이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군 분석관이 뛰어들어오면서 보고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방금 확인했답니다. 중국 52D 구축함이 이이지 근처에서 해상경고 패턴 기동을 했다고요. 리사는 차트를 열며 말했습니다. 에이든, 그 구축함 출항은 5시간 전에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시간.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보지 못하는 바다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데니얼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방공한다고 믿지만 한국이 빠지면 사실상 반쪽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 공유 중단, 중국 함대의 이상한 움직임, 일본의 늦은 탐지, 중러의 합동 도발.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었다. 리사가 제 말을 끊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모르고 있고 당신이 봐야 할 다음 퍼즐 조각은 한국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이든 브루어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선명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한국의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리사가 마지막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국 해군이 최근 이상한 패턴으로 동중국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임무 같아요. 데니얼슨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본 퍼즐 조각들은 전체 맵의 일부였군요.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이든. 거기서 마지막 조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와 하와이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카이가 한국을 가보라고 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어떤 조용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본부에 취재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바로 답이 왔습니다. 한국은 마치 제가 올 것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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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상공을 낮게 스치고 지나갈 때 창밖의 도시 불빛은 마치 장기판 위에 놓인 조용한 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시간은 밤 10시 14분. 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더 선명했습니다. 일본이 보지 못한 것, 미국이 일부만 본 것. 한국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예감은 공항 입국장에서 바로 확인됐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 한국 해군정보단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든 브루어 기자님, 이쪽으로 오시죠. 대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식적인 인사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안내. 한국식 환영이었죠. 차량은 바로 평택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 도착 후 저를 맞은 이는 한국 해군전략기획부 소속의 박도윤 대령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했고 말투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는 침착하게 두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레이더망의 구조를 벽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숨긴 게 아닙니다. 단지 일본이 오용하지 못하게 전달되는 채널 하나를 끊었을 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말한 한국의 정보 단절은 사실과 다릅니까? 일부만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제공해온 데이터를 얼마나 의존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죠. 그 말은 사카이가 마지막 순간에 말했던 내용과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수중점들이 동중국해와 대한해협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중 무인 잠수정 14대를 이 지역에 재배치했습니다. 일본이 보지 못한 움직임들. 우리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일본이 꿈에도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어제 일본이 늦게 감지했던 52D 구축함 사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측 데이터가 함께 표시됐습니다. 일본 첫 탐지 출항 후 5시간 뒤, 한국 첫 탐지 출항 후 6분 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일본에 공유하지 않았죠? 이런 정보면 당연히. 그는 제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금유 거부 이후 우리는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판단했죠.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던 그때 도어가 열리며 장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H-6 폭격기 4대, 러시아 Su-35 2대가 동중국해 북쪽에서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박 대령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일본은 지금 모릅니다. 저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이 아직 모른다고요? 장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레이더는 지금 전부동해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러는 그 틈을 알고 움직이고 있죠. 박 대령은 제게 한 장의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특별동행허가 무인잠수정 운용구역. 이든 기자님, 당신은 군사기술에 이해가 있고 객관적 보도가 가능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작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기록은 제가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작전 지역은 어디입니까? 박 대령은 지도 한가운데 어두운 푸른 점을 가리켰습니다. 동중국해 북방. 일본이 완전히 놓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의 움직임이 한 줄의 이음선처럼 이어지더니 마침내 제가 가야 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회색 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 헬기 회전음이 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든 기자님, 진실은 바다 아래 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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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가 평택기지 상공을 빠져나올 때 도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동중국해는 밝았습니다. 수천 개의 기름 등장 같은 어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사이를 통과하듯 우리 헬기는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해군이 조용히 운영하는 전진 감시선 포워드 디텍션 라인.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구역. 동행 인원은 단 3명. 박도윤 대령, 이든나, 그리고 UUV 운용장교. 저는 헤드셋을 쓰며 물었습니다. 이 구역 전체가 한국의 감시 범위입니까? 박 대령은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 말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해상에 떠있는 회색빛 군함 DDH-984 광개토함 개량형. 위에서 호버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후 함교로 이동하자 부함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우리 센서망 근처를 스치듯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또 중국?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러자 박 대령이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지금부터는 기자님도 절대 함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작전 통제실에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수십 개의 점, 그리고 그 점을 따라 움직이는 실선들. 이건 중국, 이건 러시아 함정, 그리고 이건 우리 UUV들입니다. 운용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구축함 52D 2척, 호위함 54A 1척, 그리고 정체불명의 잠수함 94명으로 추정. 모두 우리 감시선에서 불과 28km 거리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박 대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움직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죠? 일본은 장거리 수중 청음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그 공백을 우리 P-3 UUV가 메워왔죠. 그때 장교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구축함 52D 감시선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스크린에서 붉은 선 하나가 우리 쪽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함교 전체의 순간적인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UUV 3번 기동 준비. 운용장교가 외쳤습니다. UUV-3, 수심 230. 경로 설정 완료. 전광막의 새로운 점 하나가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건 드론입니까? 잠수함입니까? 대령은 짧게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잠수정이지만 사람은 타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저걸 모릅니다. UUV-3가 도달한 지점은 중국 구축함이 의존하던 해저 통신 라인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운용장교가 말했습니다. 목표 해저 케이블 확인. 탐지 신호 92%.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든 기자님, 중국 함대는 항상 해저 케이블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 차단 신호 발사.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차단? 잠깐만, 그게 무슨... 장교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절단은 아닙니다. 신호만 차단합니다. 중국 구축함의 소나 정보가 10분간 먹통이 됩니다. 스크린에서 52D 구축함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더니 진동처럼 퍼지는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함정, 소나 재부팅 시작. 탐지각 40도 상실. 속도 50% 감소. 갑판 위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중국 함정이 우리 감시선을 넘는 걸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한 건가요?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이죠. 박 대령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든 기자님, 일본은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 레이더가 약한 방향, 한국이 사라진 방향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금유 거절, 정보 공유 중단, 중국의 함정 돌출, 중국 러시아 공군의 합동 시위, 일본 레이더의 811분 지연, 그리고 오늘 본 장면. 한국은 조용히 일본이 잃어버린 공백을 이미 메우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 것 같았습니다. 박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든 기자님, 이제 일본이 왜 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을 바꿀 기사입니다. 박 대령은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그 기사를 쓸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스크린 위 붉은 점 하나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중국 함정의 퇴각,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승리.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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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서울의 아침은 회색빛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 화면 속 문장들은 그 어떤 폭발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 공유 중단 이후 일본 방공 탐지 지연이 평균 6배 증가했다. 중러 합동 도발 당시 일본은
중국 전투기 발진을 8분 뒤에야 파악했다. 한국 해군의 비공개 작전이 중국 구축함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저는 손을 잠시 멈췄다. 어젯밤 UUV 작전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 기사는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이건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숨겨온 의존의 진실을 폭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완료. 그 순간 동시에 7개 알림이 떴다. CNN 브레이킹 뉴즈, BBC 월드, NHK 속보, 요미우리 긴급, 아사히 급행, 니케이 긴급 분석, 중국 환구15 논평.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고 세계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NHK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 방공의 40%, 한국 의존 정부는 몰랐다 거짓 답변. 아사히 신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총리는 독도를 꾸짖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일본에 안 보였다. 기시다 내각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본 여론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에는 실시간으로 분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없으면 일본이 무방비였다고? 왜 우리에게 진실을 숨겼나? 다카이치 정권은 즉각 설명하라. 독도보다 방공이 더 중요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켜준 건가? 그리고 드디어 일본의 심장을 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도쿄 긴자와 신주쿠에서 정부 규탄 집회 수천 명 규모 발생. 그저 며칠 전 한국을 비난하며 데모를 했던 바로 그 거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플래카드 내용이 달랐죠. 진실을 밝혀라. 한국과 협력하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아이러니였습니다. 일본 국민은 한국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숨김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1시 일본 국회 생중계.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리, 한국 정부 없이는 일본 영공이 반쪽이었다는 사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 중이며 다시 한번 고성이 터졌어요. 확인 중이었다고요? 중국 전투기가 발진한 지 8분 뒤에 알았다는 보도는 사실입니까? 그건 방위성에서. 총리, 금유 거부로 한국 정보망이 끊어졌다는 기사 사실입니까? 다카이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총리 옆에 앉은 방위상이 식은땀을 클로즈업했죠. 그날 오후 야당은 전면적인 내각 해임 건의안 제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CNN이 속보가 떴습니다. CNN은 미국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보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 안정의 핵심 자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적 모욕이나 다름없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4줄의 공식 반응만 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에도 안보를 정치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필요한 곳에서 공유됩니다. 협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한국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의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17분. 제가 머무는 서울 호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사카이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뿌루어 씨. 당신이 쓴 기사 때문에 지금 방위성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카이 씨, 제가 틀린 부분 있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 아니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저는 전장을 본 것도 총을 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하나로 한 나라의 정치를 뒤흔들었던 겁니다.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3분.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미국 한국과 긴급 통화 요청. 일본 언론은 총리가 전례 없는 비공개 긴급 협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 그리고 그때 저는 박도윤 대령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든 기자님, 내일 오전 6시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직도 뭔가 더 남아있단 말인가?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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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새벽 5시 58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 대령은 이미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든 기자님,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미국에 긴급히 요청한 게 방공 지원입니까? 박 대령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권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없다면 자국 영공을 온전히 방어할 수 없다. 이제 그 진실이 스스로 밝힌 순간이었다. 헬기는 다시 동중국해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한 구역. 작전 통제실에 들어가자 스크린 중앙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 H-UK 폭격기 6대, 러시아 2-95 3대, 그리고 중국 J-16 전투기 10대가 동시에 편대를 구성. 운용 장교가 외쳤습니다. 이번엔 명확히 시험 비행입니다. 일본 레이더 또 반응 없음. 스크린 오른쪽에는 일본 레이더 탐지 시각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모르고 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박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전구역 UUV 2단계 전개. 스크린이 밝아지며 수중에 박힌 24개의 UUV가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운용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1차 게이트 음향 탐지, 2차 게이트 수중 기동 패턴 추적, 3차 게이트적 접근 차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능, 4차 게이트, 중국 러시아 간 통신 간섭 유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 대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뿐. 스크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H-UK 편대의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군 통신 교란 시작. 러시아 2-95 방향 틀었습니다. J-16 북이 속도 급감. 중국 러시아 연합편대가 서로의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영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전이 아니다. 해저에서의 전술전쟁이다. 한국 해군은 공격하지 않고 중러의 조직력을 박살내고 있었다. 11분 후 일본 방위성 모니터가 드디어 첫 신호를 띄웠습니다. 일본, 이제서야 탐지. 운용 장교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만든 혼란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박 대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청한 겁니다. 자기들이 상황을 먼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은 너무나 담백했지만 너무나 강력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국은 육중한 자본과 인력을 갖춘 군사대국.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공군 해군 장거리 작전에 강한 나라. 그런데 그 두 나라의 합동편대를 전투 없이 혼란에 빠뜨린 국가는 한국이었다. 미국 없이도, 일본 없이도, 그저 조용히. 저는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은 왜 이런 걸 언론에 말하지 않습니까? 박도윤 대령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만큼만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건 지킵니다. 그 한 문장은
이 이야기 전체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이든의 후속 기사. 한국 조용한 힘으로 동중국해 안정 유지. 일본은 11분 뒤에야 탐지. 일본 언론은 폭발했다. 요미우리. 한국에 배웠어야 했다. 일본 안보체계 총체적 붕괴. 아사히. 다카이치 총리 방위 실패 은폐 의혹. NHK. 여당 내 총리 교체론 급부상.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안은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큰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조속히 모색하겠습니다. 일본 현대사에서 총리의 이런 모습은 아마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기사를 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바다. 어제 그 바다 아래에서 한국은 이미 싸우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한국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한국은 아시아의 안정축이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었다. 기사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한국의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뜻에서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